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경제를 보는 맑은 눈, 홍종학의 퓨어 경제. 경제를 보는 맑은 눈, 홍종학의 퓨어 경제. 팟짱이 시즌3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또 하나의 경제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홍종학의 퓨어 경제인데요. 오늘은 경제학자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디지털 소통본부장을 맡고 계신 홍종학 의원을 모시고 경제를 보는 맑은 눈, 순수하게 그리고 깊고 넓게 글로벌 시대 한국 경제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퓨어. 경제를 보는 맑은 눈. 퓨어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는데요. 사람들이 막 재밌대요. 퓨어 경제는 정말 신선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경제에서 퓨어를 강조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신문에 칼럼을 한번 그런 걸 쓴 적이 있어요. 네. 맑은 눈으로 세상을 봐라. 그러면 그냥 보인다. 네. 아니 소득보다 빚이 많으면 그 집안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나라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저 아파트 쳐다봐라. 저게 내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인가. 그게 뻔히 아닌 걸 알면서 그 아파트를 사라고 얘기하는 정부. 그다음에 그 아파트를 계속 뭐 가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지금 뭔가 지금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건데 어른들이 이제 탐욕의 눈에 가려서 계속 그 문제를 못 보고 이렇게 몇 년이 가고 몇십 년이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경제 위기가 오고 네. 이렇게 된다. 뭐 저는 그런 의미였는데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말씀 들으니까 탁한 눈들이 갑자기 여러 명이 쑥 지나갔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최경환 경제부총리, 이런 탁한 눈들이 막 지나가는데 실제로 탐욕을 좀 걷어내고 순수한 눈으로, 퓨어한 눈으로 경제를 보면 경제가 잘 더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재벌 네. 같은 경우도 네, 재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재벌들이 자기네 구조적으로 그냥 저건 끝없이 등치를 이제 키워가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골목 상권 다 죽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엔 재벌 물건 사줄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게 뻔한 사실인데 근데 그거를 이제 탐욕의 눈이 가려서 원래 뭐 세상은 이런 거야. 어제 제가 이제 국정감사하면서 최경환 부총리 네. 계속 뭐 세상은 뭐 원래 이런 거야. 뭐 그런 부작용은 있지만 뭐 경제 이론에 의하면 뭐 이것이 좋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네. 온갖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이제 이 탁한 눈으로 그 탐욕의 눈이 가려서 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느 순간 가면 경제 위기가 오고 지금 이제 사실 재벌들도 휘청거리는 자기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거죠. 네. 그런 거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보면 저게 말이 되나? 나중에 보면 이제 사고가 터지고 나면 그때 왜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심지어는 똑똑하다고 하는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거기에 그 함몰이 되어서 이제 경제 위기에 그냥 뻔히 알면서 들어가는 이런 것에 있기 때문에 네. 역사적으로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이 맑은 눈으로 한번 세상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다 같이 맑고 깨끗해지고 순수해질 것 같아요. 예. 자, 탐욕을 거두고 순수한 시각으로 경제를 보는 착한 시선 기대가 큽니다. 아무래도 이제 현안부터 쭉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조간 어제 밤늦게 그 TPP가 타결이 되면서 이 보도가 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인데요. 보니까 이게 뭐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말레이시아 뭐 12개 나라가 사실상 한 나라처럼 경제 활동이 가능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국제 경제 질서에 큰 변화가 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큰 변화라기보다는요. 미국 주도의 이 경제 동맹을 확대하는 이 전략
이것이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되게 이러한 움직임은 나프타라고 그래가지고 네. 북미 자유무역지대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시작이 됐고요. 뭐 유럽하고는 뭐 워낙 그렇게 가깝게들 지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쪽 동아시아까지 포함을 해서 태평양 지역의 경제 동맹을 만드는 거죠.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으로 이 TPP를 생각하는 것 같고요. 네. 미국의 입장에서 그동안 이제 뭐라 그러나요? 세계 무역기구에 의한 그 세계적인 그 다자 협상에 지금 한계에 봉착하니까 네. 자기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경제 동맹의 하나의 또 획을 긋는 거겠죠. 네. 네. 그렇군요. 실제 납타를 통해서 멕시코 경제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당시에 기대를 했지만 멕시코는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고 길거리에 뭐 $1를 요구하면서 뭐 그 유리 창문 닦고 이런 아이들은 더 많아졌다. 뭐 이런 보도를 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게 참여하고 있는 관계국들 12개 나라에는 경제적으로 큰 이득이 올까요? 그래서 뭐 우리도 뭐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늦었다, 뭐 여태 뭐 하고 있었냐, 뭐 등등 온갖 비판과 뭐 이런 것들이 쏟아지는데 TPP를 대하는 한국 정부의 자세, 태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경제 동맹의 피해국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는데요. 네. 그 이제 말씀하신 대로 나프타에서 피해를 본 것이 멕시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EU에서 피해를 본 게 그리스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경제 동맹이 맺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경제가 좋아져요. 그래서 외국 자본 밀려 들어오고 그래서 그 멕시코의 경우에도 이제 나프타가 됐으니 멕시코 경제가 좋아지겠다고서 이제 막 가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경제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농민 반란이 일어났고 거기다가 그때 당시에 대통령 후보가 암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정이 불안해지면서 자본들이 그냥 일시에 빠져나갔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멕시코 패소화 위기가 왔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멕시코 경제는 더 나빠졌고 더 미국에 종속되게 됐고 이런 상황이죠. 이 똑같은 게 이제 그리스에서도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EU로 합쳐졌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리스 경제가 좋아지겠다고 해서 자본이 들어갔고 그래서 잠깐 호황을 좀 누리다가 갑자기 이제 2008년도에 경제 위기가 오니까 가장 큰 타격을 입어서 지금 이제 뭐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길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경제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자본의 활발한 이동이 가장 큰 특징이 되는데요. 그것에 의해서 일시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자본이 많은 국가, 이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되겠죠. 이 국가에서 자본이 부족한 국가로 흘러 들어가니까 일시적으로는 이런 개발도상국들이 좋아지는데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제 자본이 빠져나갈 때 충격을 당하고 이러는 거죠. 뭐 한국도 뭐 거기서 크게 예외는 아니고요. 우리 IMF 위기도 사실 그렇게 맞았다고 보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경제 동맹이 이렇게 가면서 한국의 입장은 지금 사실 좀 난처한 입장이죠. 경제적으로는 사실은 이제는 미국보다는 중국에 더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이번에 TPP에서는 사실상 경제 동맹이지만 중국을 끼어들기에는 전 세계 누구도 이렇게 편안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중국 경제가 워낙 이 이제 저임금 근로자들이 많고 반면에 또 제조업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경제 동맹을 맺게 되면 이 제조업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농업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이 TPP보다는 한중 FTA가 사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칠 건데요. 이 한중 FTA는 아마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고요. 특히 저소득층 그다음에 농민 이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뭐 지금 TPP 쳐다볼 상황이 뭐 아닌지 않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뭐 전국적으로는 그 정치적인 상황에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TPP에 가입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유도를 할 것이고, 근데 미국은 오히려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제 배짱을 좀 튀기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국이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 이제 들어오려면 이제 가입금 더 내라.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더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12개 나라들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조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훨씬 더 개방의 폭을 넓혀야 들어오려면 그런 걸 준비를 하고 들어와라 뭐 이런 식이겠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많은 비용을 원할 건데요. 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이미 상당히 많은 FTA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중 FTA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TPP에 들어가지 않아도 효과는 마찬가지 아닌가 싶거든요. 일본하고만 지금 아닌 상황인데 뭐 일본하고는 워낙 교역량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경제적으로는 TPP에 안 들어가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지금 이미 우리가 한미 FTA, 그다음에 한EU FTA, 그다음에 한중 FTA를 다 체결해 놓은 상황이고요. 한중 FTA는 아직 비준은 안 됐는데요. 그래서 이미 한국 경제는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TPP 자체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작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 주도의 경제 동맹이고 여기에 사실 핵심은 이제 중국이 배제됐다는 것이고 중국 중심의 또 새로운 경제 질서가 마련이 된다면 또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뭐 이렇게 늘 우리는 고래 싸움에 낀 새우처럼 늘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어느 쪽으로 가야 우리에게 유리한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FTA 추진할 때 모든 언론들이 한국의 경제 영토가 넓어졌다 뭐 이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막상 피부로 느끼는 경제 영토는 뭐 별 차이가 없고 뭐 가격이 훨씬 싸졌다 뭐 이런 것도 없고 오히려 손해는 많아졌지만 혜택은 별로 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더 많이 받거든요. TPP도 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뭐 그것은 뭐 이제 이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는 것의 근본적인 성격이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더 경제가 개방화되면 그러면 이제 그 경제가 좀 더 사실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제가 빨리 구조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구조조정이라니까 어감이 좀 안 좋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구조조정이라기보다는 산업간 조정이 되는 거죠. 산업간 조정.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외국하고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되면 그동안 상대적으로 보호받았는데 이제 그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럼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강점을 보이는 부분으로 이렇게 빠르게 그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경제든지 쉽지 않고 이미 한국 경제도 상당한 규모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이동을 굉장히 잘하는 경제가 미국 경제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을 열면 열수록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이게 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이런 TPP나 이런 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반론이 굉장히 강한 거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 최근에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들 나와 있는데 버니 샌더스라고 하는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저 좌파 사회주의 성향이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향에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그 진보적인 그런 이제 후보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그 보호받지 못하는 대중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군요. 실제로 미국이 추진하는 이 경제 동맹 안에는 뭐 군사 안보, 뭐 정치 뭐 이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겠지만 결국에는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약탈 경제가 더 확대되는 것은 아닌가 국제 경제 질서에서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경제적으로 좀 취약한 나라들한테는 결코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전하고 조금 이제 변화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게 그러니까 이제 냉전 상황에서는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맹을 맺으면서 사실상 경제적으로는 지원을 해왔거든요, 미국이.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무너지고 뭐 중국이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일극 체제가 되면서 사실상은 미국이 이제 지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너네가 이렇게 우리한테 도움을 받고 있으니 우리한테 대가를 지불해라. 이런 면이 좀 더 강해지는 것이 사실상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은 그 2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지금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 그 위대한 경제학자인 케인즈가 굉장히 그 반론을 폈던 부분입니다. 네. 그렇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약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더 가난하게 만들면 결국 재벌들도 망하게 된다. 네. 부자 나라도 가난한 나라를 지원하기보다는 가난한 나라를 자꾸 이렇게 그 취약하게 만들게 되면 네. 결국 자기도 무너지게 된다. 이게 이제 그 위대한 케인즈의 위대성이죠, 사실은. 그래서 가난한 나라를 지원하는 것이 너한테도 도움이 된다. 원래 경제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선진국이 가난한 나라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상호 간의 이익을 얻는 네. 이렇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는데요. 네.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원래 경제학자들은 이런 이제 개방화되는 것을 뭐 찬성을 했는데 네. 실제로는 이렇게 피해를 입고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좋은 점보다는 지금 나쁜 점이 더 많이 부각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지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진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극단적인 경쟁 체제로 가게 되면 네. 전 세계가 다 불행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은 항상 유의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세계 경제가 2차 세계대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는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들려서 늘 그 점이 좀 불안하더라고요. 어쨌든 TPP가 어떻게 될지 국내에서 어떤 쟁점들이 형성될지 그건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국내 현안으로 좀 들어올게요.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노동개혁도 아니죠. 노동개악 이렇게 저희는 그 보도를 했는데 뭐 드라이브를 계속 걸다가 이번에는 갑자기 금융개혁을 얘기를 하고 나섰어요.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뭐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제 대수비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박 대통령 왜 갑자기 금융개혁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게 이제 글쎄요. 이것은 한쪽인데 네. 약간 좀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 세계 경제 포럼에서 최근에 국가 경쟁력 순위를 이렇게 쭉 매겼잖아요. 너무 순위가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단 경제 관료들은 네. 그거 거기서 평가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해서 이제 평가절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경제 관료들 자기들의 성적이니까 네. 자기들은 뭐 당연히 그걸 이제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의미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자가당착에 빠져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노동개혁을 얘기하실 때 이 세계 경제 포럼의 이 순위를 가지고 노동개혁의 하나의 근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금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궁금했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어떻게 나오실까. 그랬더니 역시 일관성은 있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세계 경제 포럼에 따라서 약한 부분이 우리 노동과 금융이니 이것도 개혁하자 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금융은 굉장히 후진적이고요. 네. 이렇게 후진적이 된 것의 가장 큰 문제는 관치금융이죠. 그래서 기재부가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만들어 왔던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금융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기획재정부를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기획재정부의 우리 관료들이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엉뚱한 개혁을 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아마 금융이 좀 더 나빠지지 않을까 저는. 배가 산으로 가겠네요. 네, 당연히 뭐 그렇게. 대통령은 금융 개혁을 주문했으나 이것 역시도 노동 개혁이 노동 계약이듯이 금융 개혁도 금융 계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런 가능성이 높죠. 네. 이 부분에서도 이제 저는 그냥 이거는 그야말로 맑은 눈으로 봐야 돼요. 그동안 맑은 눈. 네. 기획재정부가 기재부 관료들 맑은 눈으로 들으세요. 네. 기획재정부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 외환위기를 불러온 관치금융도 그렇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왔는가. 그러면 우리가 금융기관이 있고 그 금융기관을 거래하는 소비자 혹은 이제 돈을 빌리는 그 채무자가 있잖아요. 네. 항상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금융기관의 편을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저 같은 네. 사람은 계속적으로 채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금융제도를 바꿔야 된다. 네. 그것이 금융기관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미국이 사실은 이런 방향으로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그게 1978년도에 파산개혁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브라 78이라고 해서 네. Bankruptcy Reform Act 78, 1978년에 만들어진 파산개혁법인데요. 네. 이 파산개혁법에 의하면 이제 채권자가 돈을 잘못 빌려주게 되면 채무자는 그냥 대단히 용이하게 파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다음부터는 금융기관은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잘 따져보고 돈을 빌려주게 되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 제가 이런 거 하자고 그랬는데 10여 년부터 하자고 그러니까 기획재정부가 반대해요. 심지어는 대법원 판사님도 네. 미국 갔다 오셔가지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네. 이 금융기관에 전부 기재부 쪽에서 낙하산 내려보냈잖아요. 지금은 이제 금융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기에 반대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금융기관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전당포보다도 못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전당포보다도 못하다. 네, 그냥 우리 옛날에 시계 갖다 주면 네. 돈 빌려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금융기관들도 그 담보를 잡아야 대출을 해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이 무슨 창업하고 돈 빌려달라고 그러면 그 연대보증을 요구를 하죠. 요즘은 이제 제3자 연대보증은 없어졌는데 이 회사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법인이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근데 네. 꼭 그 사장한테 연대보증을 쓰라고 그러거든요. 왜 그러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그걸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기업이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가서 열심히 네. 이거를 그 살펴봐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신용평가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근데 한국의 은행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이 뭐 힘들게 신용평가 뭐하러 해. 그냥 내가 그냥 앉아서 담보 가져오거나 연대보증하게 되면 그다음에 나중에 걔 괴롭혀서 돈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막 빌려주는 거죠. 네. 이게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국의 금융기관은 굉장히 취약해졌고 지금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요. 네. 최근에 지금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거는 뭐냐면 한국의 기업들이 굉장히 부실화되었는데 예. 이 부실화된 기업들을 대개 떠맡고 있는 은행이 우리은행하고 산업은행이에요. 이거는 전부 이제 정부가 지금 우리은행도 지금 정부가 지금 소유가 가장 많잖아요. 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지금 부실 기업들을 다 떠안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정도로 지금 금융이 굉장히 취약해졌고 네. 그 책임은 기재부가 다 갖고 있는데 기재부는 이번에도 또 이제 엉뚱한 희생양을 만들겠죠. 그러면서 아마 금융은 더 나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번에 기업 부실 문제에 대해서 좀 바로 잡겠다며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얘기를 막 꺼냈던데요. 실제 이거에 대한 그 재정에 대한 위험 부담 이런 걸 좀 느껴서 그런 발언이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밑빠진 독이 물 붓기가 이미 시작이 됐고요. 네. 그게 예를 들면 지금 조선산업인데요. 네. 그 성동조선 같은 경우에는 국정감사에서 그냥 몇 년째 이건 부실이다. 성동조선. 네, 그 이제 조선 우리 중견 조선사인데요. 네. 이 회사가 벌써 몇 년 전에 부실화되어서 이게 수익성이 거의 없는 걸로 판가름이 되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다음에 조선사들이 지금 엄청나게 이른바 해양 플랜트 산업에 뛰어들었다가 지금 몇 조 원의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데 네. 제가 이번에 얘기한 게 그거예요.
해양 플랜트 산업에 만약에 수출입은행이 거기 지원하지 않았다면 네. 산업은행이 거기 지원하지 않았다면 싼 금리를 지원하지 않았다면 이 기업들이 거기 들어갔겠냐 이거예요. 수익이 안 맞으니까 안 들어갔겠죠. 그런데 해양 플랜트 산업으로 들어간다 하니까 그냥 이 국책은행들이 그냥 돈을 막 빌려줬고 네. 그 결국은 지금 거의 그 덫에 걸린 거죠. 제 얘기는 바로 이 국책은행들, 그 국책은행의 뒤에는 기재부가 있는 거죠. 네. 기재부가 한국 조선산업을 그냥 망가뜨렸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아, 이거 굉장히 끔찍한 그 저기네요, 구조네요. 근데 상황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니 살릴 생각을 해야지.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자원회계에서 지금 수십조 최경환 부총리가 갖다 버렸죠.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네. 지금 또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실 기업들의 지금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고 네. 이 부실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것을 우리 김상조 교수께서 밝히셨어요. 네. 이게 지금 거의 외환위기 이전 1996년과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그래도 좀 괜찮은 은행들은 좀 빠져나갔고 네. 모든 부담이 지금 국책은행,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에 지금 그다음 수출입은행에 다 떠맡겨져 있는 것이죠. 저기 지금 앞으로 뭐 수십조 원이 들어갈지 네. 저는 뭐 공적 자금이 투하되는 것은 거의 명백한 사실이고요. 지금 이제 그거 공적 자금이요? 네. 또 이거 우리 국민 세금인데.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잘못된 정부를 뽑아놔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수백조 원이 그냥 탕진되고 있다. 4대강에 탕진됐고 자원회계에 탕진됐고 그다음에 방산비리에 탕진됐고 지금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친재벌 정책으로 인해서 또 수없이 많은 돈이 탕진되고 있고 네. 지금 금융과 기업은 엄청나게 부실화되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그러면 그 개인당 빚이 얼마 정도나 된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뭐 이런 정도로 계속 뭐 MB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이른바 뻘짓,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이 감당해야 되는 개인의 빚이 최소한 억대가 넘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개인을 어떻게 따져볼지 모르지만 하여튼 재정 적자만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에서 100조, 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최소한 지금 150조 나거든요. 250조 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거보다는요. 네. 이게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일자리를 얘기하는데 일자리를 뭐 지금 젊은 사람들 뭐 2천만 원 정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2천만 원짜리 일자리를 한 20만 개 만드는 게 한 2조 원쯤 된다고 얘기하죠. 네. 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이 150조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만약에 우리가 청년 일자리에 쏟았다고 한다면 이 상상만 해도 다른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지금 가슴 아픈 일인데요. 네. 이게 이 잘못된 정부가 이렇게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저는 맑은 눈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버스를 타면 요새는 광고, 공익 광고라는 이름으로 정부 광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아버지가 이제 퇴근해 오면서 취직 못한 딸하고 관계, 그리고 또 이제 그 나가서 돈 버는 엄마하고 취직 못한 아들하고 관계. 엄마는 좋겠다, 뭐 아버지는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같이 출근하고 싶어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세대 전쟁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게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가 볼 때마다 굉장히 얹지 않고 가슴이 아프거든요. 저런 방식으로 과연 가져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까, 이런 고민이 좀 드는데, 다시 좀 금융 얘기로 돌아와서 영국 금융 전문 잡지인가요? 더 뱅커라는 잡지가 유럽계 은행, 그러니까 그리스 사태로 충격을 받고 있는 그 유럽계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12개 은행을 2014년 수익성을 쭉 비교해 봤더니 우리나라 은행들이 꼴찌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금융 위기로 갈 가능성, 말씀하신 대로 우리은행이라든가 산업은행이 도산할 가능성, 여기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봐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생기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한국 은행들은 이미 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위험한 상황인 것은 그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그렇고요. 주택담보대출. 네, 주택담보대출이 그러니까 지금 거품이 꺼지면서
그 가계가 부실화되게 되면 은행은 당연히 부실화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들의 수익성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은행들은 그동안 수익을 내는 게 이자 따먹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낮은 이자로 한국은행한테 돈을 빌린다든지 혹은 뭐 예금을 낮은 이자로 받아서 그다음에 이것을 그냥 담보 잡고 높은 이자로 빌려주고 그 이자 따먹기인데 지금 이자율이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 그 이자 차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이런 은행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자 따먹기만 하던 은행의 경우에는 수익성이 저금리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당연하네요. 너무 소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대금리가 얼마 안 되니까. 한국은행들은 그 예대금리 차만 따먹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그게 줄어드니까 당연히 한국은행들은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한국은행들이 이미 10여 년 전서부터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런 문제를 깨닫고 그래서 새로운 수익처를 찾아보자고 노력을 했죠. 그래가지고 막 수수료도 올리고 결국 그거 하는 게 결국은 수수료 올려가지고 또 우리가 이체하면 수수료 더 받고 이런 쪽으로 갔던 거예요. 쪼잔해요. 뭔가 좀 큰 틀에서 개혁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정말 그런 돈 따먹는 데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후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그 발전하는 산업을 자기네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은행 산업이 정말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발전해야 될 때가 어딘가 새로운 쪽이 어디에 있나 이런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것이 은행들인데 한국은행들은 그거를 안 해왔고 따라서 이제 뭐 한국은행들은 지금 거의 뭐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수익 모델 자체가 없는 거죠. 그냥 기재부가 던져주는 거에 따라서 지금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지금 한국은행이 갑자기 이상한 일들을 해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과 기재부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외국환 평형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외국의 달러화가 갑작스럽게 이제 우리가 외환 우리 환율이 널뛰기를 하게 되면 널뛰기 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돈을 난데없이 돈이 좀 남는다고 그것을 지금 이제 수출입은행이나 이런 데다 막 외평기금을 이제 거기다 빌려줬어요. 그럼 굉장히 싼 이자로 1%도 안 되는 돈으로 0.47% 뭐 이렇게 돈을 빌려주더라고요. 이런 자금으로 대기업들한테 막 돈을 빌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그냥 이제 갑자기 그냥 대기업들도 지금 그게 되게 하니까. 에너지 기업들이라서 저는 이제 사실 그게 자원외교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증거를 못 잡아서 이번에 그건 제 얘기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갑자기 외평기금에 돈이 남는다. 그러니까 그 기업을 지원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대기업들한테 굉장히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그러면 은행들은 거기서 이자 따먹기를 하는 거죠. 또 한국은행이 갑자기 뭐 중소기업을 돕는다고 그래서 뭐 굉장히 싼 그 은행한테 지원을 해줘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도울 때는 훨씬 더 비싼 이자로 거의 한 뭐 10% 마진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은행의 수익성을 한국은행이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한국 금융을 망가뜨려 온 거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이렇게 지금 뭐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자꾸 주택담보대출 늘리라고 그러니까 늘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정부가 정부 돈으로 이 돈 받을래 안 받을래. 이 돈 받으려면 내 말 들어. 이런 예전의 관치금융이 지금 계속 재판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처럼 그렇게 그냥 두드러지진 않는데 지금 이제 간접적으로 이렇게 쭉 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은행도 문제지만 이 제2금융권들이 다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 증권회사라든가 이런 데가 정말 굉장히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은행도 문제, 제2금융권도 문제, 뭐 도대체 어디에다가 안전하게 자신의 자산을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이게 항상 한국 경제 이게 똑같은 반복되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자율화해야 된다고 증권회사를 갑자기
허가를 막 내줘요. 그럼 증권회사가 굉장히 늘어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살 이제 깎아먹게 하면서 이게 경쟁이 되다 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잘못하는 데는 이제 그 증권회사는 몇 개를 퇴출을 시켜야 되는데 네. 그 퇴출시키면 이제 문제가 커지니까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제 그 뭐라 그러나요? 이게 정부에서 이제 그 지탱하도록 네. 자꾸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국회에 있다 보면 연말이면 세법 개정을 하는데 이게 그 예를 들면 이제 사람들이 예금을 할 때 네. 혹은 뭐 증권회사에다가 무슨 뭐라 그러나요? 그 연금 같은 것을 네. 넣게 되면 예. 그러면 거기다 지원을 해주자, 세제 혜택을 주자. 그러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 예금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건 전부 삼성증권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는 통과시켜 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통과를 안 시켜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하여튼 막는데 이게 대개 보면 삼성증권, 삼성생명을 돕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가면은 그런 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장 큰 게 이제 그런 회사가 가져가게 되고 결국 기업을 돕는 그리고 좋은 기업이라기보다는 부실화된 그런 기업을 돕는 방향으로 가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깎아주면서 그러니까 세금에 축내면서 그러면 재정 적자가 또 늘어나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빚내서 재벌 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돕게 되면 이제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세금이 줄어드니까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세금 깎아주는 걸 빼놓고 나서 수익률을 계산하면 수익률이 거의 0%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 외에 투자를 했는데 왜 수익률이 0%냐? 그거는 증권회사나 이런 보험회사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 한국 금융을 망가뜨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방향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개혁의 기조를 좀 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손을 쓰기 시작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보수 언론들이요. 금융개혁 얘기가 나오니까 은행 노동자들의 급여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은행은 부실한데 노동자들의 급여가 너무 높아서 평균 급여를 따져봤더니 대개 1억 500만 원 정도 되더라. 따라서 이렇게 많이 받을 수가 있냐. 결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거나 아니면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조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결국 금융개혁한다면서도 이것은 결국 노동계약으로 귀착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도 생길 것 같은데요. 그런 진단이나 보도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언론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네. 그 지금 댓글 써가지고 한국투자공사 사장 되신 분이 있거든요. 댓글 써서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되는 댓글 쓰면 그렇게 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게 이게 방송 나가면 이게 잘못 오해가 돼서 댓글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댓글 쓰려고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우리 당 후보 문재인 안철수 후보를 비난을 뭐 거의 그냥 9,000개를 날렸어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20-30개씩 날려가지고. 그러니까 비난을 하고 나니까 네. 대통령 되고 나서 이분을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시켰어요. 이분 연봉이 4억입니다. 4억. 이분이 먹소리 나네요. 그렇게 돼서 댓글이 그렇게 비난한 게 문제가 되어서 저희가 물러나라고 하니까 네. 그 여당에서도 댓글을 보니까 너무 한심하거든요. 이건 국제적인 망신이죠. 한국투자공사 국부펀드의 사장이 네. 그렇게 저질 욕설 댓글 써가지고 사장이 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에서도 자기네가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기획재정위에서 결의안까지 채택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부총리한테 이 사람 처리하라 그러니까 이분도 또 그러면 자기도 그거는 좀 과한 것 같으니까 하여튼 권고하겠다. 네. 최경환 부총리가 그 인사청문회 할 때 이제 그런 얘기를 네. 했어요. 근데 이 한국투자공사법에 그렇게 이 투자공사는 정치적 외압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부총리가 쫓아낼 수 있는 법적인 거는 없는 거예요. 법적 권한은 또 없는 군요. 네, 권한이 없어요.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긴 했지만 법적 권한은 없기 이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통상적으로 임명권자가 네. 이제 그만둬라 그러면 이제 그만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이 또 이제 이 TK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네. 그냥 말로만 그만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만 안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받아간 돈이 5억 6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희한한 일들을 하고 다니세요. 그렇게 자기가 한국의 국부펀드의 사장이다 이러니까 갑자기 다저스를 사겠다고 다저스 구장에 가서 기념사진 찍고 옷 받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계약하는 척하고 야구 구경하다가 그다음에 나중에 가서 뭐 이 법을 위반해 가면서 막 그런 거 하다가 그다음에 이게 안 맞는다 그러고 이제 관두고 그다음에 또 저기 그 프랑스에 가서 무슨 호텔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호텔에 들어가서 2천만 원짜리 방에서 투숙을 하세요. 이분이 90만 원 내고 이거 그 형사처벌 대상 아닙니까? 그 형사처벌 대상인데 이분이 얼마나 뻔뻔하냐면 그냥 이제 자기는 뭐 그게 국부펀드의 관행이다. 그렇게 호텔을 사기 전에 호텔에 가서 한번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파는 사람이 그걸 재워준다. 그 2천만 원짜리 방에 그걸 꼭 잡아야지 되는지. 그게 아닐 거 아니에요. 낮에 들어가서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현장 실사를 꼭 사장님이 하실 필요는 없죠. 뭐 직원들이 해도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분은 꼭 그래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먼저 가서 탐사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가서 탐사를 해요. 그렇게 자보고 뭐 이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신문에다가 내가 뭐 이렇게 큰 소리 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 흐지부지 되고 법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다음에 수익성이 안 맞으니까 흐지부지 되는데 이렇게 황당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아요. 보수 언론들이 그런 거는 한 줄도 보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수출입은행장 또 역시 또 희한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뭐 자기가 본격적으로 댓글은 안 썼지만 이분이 이른바 이 서강금융포럼 이름이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이른바 서금회의 그 하나의 축인 모양이던데요. 여기도 또 댓글을 굉장히 많이 썼대요. 이 그룹들이. 댓글 부대가 여기 있었군요. 또 여기 있어서 아마 그 공헌으로 이분이 수출입은행장이 되신 것 같은데 이분은 또 얼마나 희한하시냐면 그전하고 다르게 이렇게 출장을 가시면서 부하 직원을 10대 명씩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출장비가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그다음에 수출입은행하고 관계없는 대통령이 어디 순방 가면 거기 쫓아가서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돈을 쓰고 이런 것들을 왜 나는 그 보도를 안 하는지 납득하기 좀 어렵다. 그렇게 탕진되는 돈이 지금 그러니까 이 국정감사를 하면서도 저희가 답답한 게요. 자료를 안 내요. 저기 지금 이 한국투자공사나 수출입은행이나 이런 데가 요번에 이제 관세청장도 지금 그 면세점 허가 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것들을 자료를 안 내는데 이거를 기획재정부가 비호하고 있고 그거를 새누리당이 비호하니까 저희로서는 거의 뭐 자료를 못 받고 그냥 그야말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지금 그 백사장 가서 그 저 바늘 찾는 심정으로 그냥 보이지도 않는 데 가서 그것도 깜깜한 밤에 가서 이렇게 더듬고 있는 이런 심정인데 지금 그렇게 탕진되는 돈들이 이게 뭐 지금 뭐 이게 이 수백억인지 수조 원인지 알 수가 없는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보도하지 않고 그저 끊임없이 노동자들만 얘기하는 거기에는 우리가 답답하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결국 노동자들만 못 살게 구는 방향으로 언론 보도를 계속 쏟아내는 것이 결국에는 본인들한테도 자승자박이 될 텐데요. 그렇죠? 보수 언론도 사실 노동자들 아닙니까? 본인들한테도 자승자박이 될 텐데 그런 보도를 쏟아내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안 되기도 하셨더라고요. 거기도 저 노동조합 만들어서 뭐 월급 올려달라고 얘기도 하신다면서요. 그렇죠. 자기들 월급은 올려야겠죠. 근데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게 한국 금융이 그렇게 엉망인데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참신한 충격이 하나 나타났어요. 어떤 겁니까? 이게 이른바 한화증권의 주진영 사장 사건인데요. 이분이 돈키호테로 지금 불리는데 한국의 금융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해서 굉장히 많은 실험들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삼성물산이 그 제일모직하고 합병을 할 때 이것은 잘못된 거다. 그거를 다들 입 닫고 있을 때 한화증권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지금 예를 들어서 증권사가 저렇게 그
회전율이 높은 자기 매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증권사가 고객의 돈을 가지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면 네. 그러면 증권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불필요한 증권 매매를 해요. 그럼 거기서 수수료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분이 아니다. 고객이 최우선으로 하는 영업이 단기적으로는 손해일지 모르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우리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그야말로 뭐라 그러나요? 고객 우선 경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증권 시장에서 가장 먼저. 최초입니까? 그 최초죠. 이제 예. 이게 이를테면 증권업계의 하나의 관행인데 저 네. 관행은 그냥 맑은 눈으로 보면 저 관행은 잘못된 관행인 거를 누구나 알아요. 네, 그러니까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인데 아무도 말을 안 할 때 산에 가서 외치는 거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아, 이분이 그런 분이네요. 그죠? 이분이 그래서 네. 용감하게 그거를 딱 얘기를 했어요. 저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고객 우선 경영을 하자. 그러니까 네. 고객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 근데 증권업계는 난리가 났겠죠. 예. 저거 미쳤다. 왜 저래?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문제가 있는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고객들한테 보여지는 거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증권업계의 굉장히 고질병 중에 하나가 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게 증권업계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네. 주식을 사고 팔아라고 고객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증권 회사들은 매도 의견을 내질 않아요. 네. 뭐 하여튼 대한민국 주식은 항상 다 좋대. 모든 게 다 맨날, 매수 의견이에요. 참나. 그래서 이분이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 40% 이상은 중립 및 매도 의견을 내라.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이게 네.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이게 하나의 방향을 찾아가는 네. 거 아니냐. 하나증권 주진용 사장이 굉장히 퓨어한 분이시네요. 네, 이분이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분이 정말 필요하신 분이에요. 언제 한번 모셔서 쌍으로 퓨어하게 한번 해볼까요? 그게 그거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런 게 바로 뭐냐면 한국 금융이 너무나 낙후돼 있다. 네. 따라서 한국 금융이 제대로 가기 위해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실험을 했는데 이분이 지금 쫓겨날 지경에 이르게 됐죠. 그렇군요. 그래서 쫓겨날 위기에. 임기가 남았는데 임기가 남은 사장을 갑자기 난데없이 이분이 이제 그만둔다고 어디선가 윗선에서 발표를 했고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이 회사는 노동조합이 사장 나가라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중견 간부들이 네. 나가서 데모를 해요. 그랬더니 그걸 이제 언론이 막 받고 그거 네. 사진 찍고 아주 희한한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보기 어려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들리는 얘기로는 이분이 이제 페북에 쓴 걸 보니까 이제 네. 그렇더군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나중에 울면서 또 전화하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뭐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퓨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퓨어하지 않은 인간들이 뒤에서 계속 조정을 하니까 퓨어한 사람들이 이렇게 좀 정직하게 못하는 거죠. 정직하게 하면 그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계속 쫓겨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이 지금 한국적 보수니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 사회 전반에 심지어 교육까지 저는 하나고 사태 보면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그 학교 안에 문제가 있는 입시 부정을 얘기를 했는데 학부모들이 그 교사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게 지금 한국의 쌩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는 너무 안 퓨어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요. 지난 2년간 이 주진영 사장을 지켜온 분들이 많아요. 네. 그 금융시장에서. 그래서 금융개혁이 저렇게 되는 거 아니겠는가. 네, 그런 분이 좀 금융위원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퓨어하게. 네? 당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한국의 금융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네. 역시 또 이 신선한 충격을 네. 지금 이제 묻어버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 준동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융개혁을 대통령이 얘기하시니 네. 그냥 대통령이 금융개혁 하시려면 그냥 이런 분, 예. 이런 주진영 사장 같은 분을 그냥 금융위원장 시키면 되는 거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퓨어한지 안 퓨어한지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잣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개혁 하시겠다고 일단 칼을 꺼내지 않았습니까? 이 꺼낸 칼을 정말 퓨어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쓰실지
아니면 좀 그 흑막에 가리워져서 예? 그 탐욕의 눈으로 금융 개악으로 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순수하고 맑은 눈으로 경제를 보자. 홍종학의 퓨어 경제. 자, 그러면 이어서 국감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네. 정말 의미심장한 자료가 하나 나왔던데요.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청 이 자료를 종합을 했더니 지난 1년간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그러니까 즉 직장을 그만두는 노동자가 560만 명. 정말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는 분이 560만 명. 그러면 한 가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정말 너무 끔찍해서 이 통계를 보는 순간 너무 다리가 꺾이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어제 국정감사에서 얘기를 네.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스토리가 좀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지방 국정감사를 내려가는데 부산 이제 국세청 감사를 내려갔을 때 예상치 않게 밤에 어떤 분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홍종학 의원 아니냐고.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뭐 목소리를 아시는 분은 많은데 네. 제가 얼굴 알아보시는 분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정치인으로서 뭐 좋기도 한데 좀 창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항상 보면 이렇게 아는 사람 없는 정치인. 그래서 이제 다니는데 이분이 저를 알아보시길래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이렇게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면서 제 아이가 10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렇게 그 얘기를 해서 예 그런데요. 근데 요번에 지금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근데 요번에 노동 계약되면 전 정말 버티기 어려워요. 갑자기 이분이 그냥 그 뭐라 그럴까요? 목소리도 떨리고 손도 떨리고 그러니까 그 아주 그 절실함이 저한테 이제 다가왔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나간 사람들을 보니 그 선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이제 꽤 괜찮은 회사인데 그런데 이제 나간 사람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까 이제 위에서 계속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사람이 못 버티고 나갔는데 그분들을 보니까 제 자리를 못 잡더라. 그러면서 아이가 10살이에요.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10살인데 그렇게 나가면 이제 어떻게 되나.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하고 굉장히 먹먹해서 이제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한번 보자 해서 데이터를 봤더니 1년에 560만 명. 이게 이제 뭐냐면 고용보험 가입자가 우리나라에 1120만 명쯤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고용보험 가입 안 한 분은 더 안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1,800만 명쯤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인데 그 660만 명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고용보험 가입 안 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이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 560만 명이 1년에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하여튼 고용보험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이제 또 새롭게 이제 또 뭐 전직을 해서 이제 고용보험을 또 새로 들게 되는데 저는 이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 거의 그 고용보험에 못 드신 분들, 그다음에 이 560만 명, 이 사람들 생각해 보면 거의 70%의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의 70%는 오늘 잘릴까 내일 잘릴까 항상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분들이 아이가 그야말로 뭐 10살이다.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데 그 아이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먹먹할까.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제 최경환 부총리한테 물어봤죠. 당신 1년에 도대체 얼마나 잘려나가는지 아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 대강이라도 좀 대봐라 했더니 한 10% 정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관심이 없는 거군요. 관심도 없고 지금 이게 돌아가는 사정.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자, 지금 560만 명이 회사를 그만두는데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몇만 명이 회사에서 잘려야 만족하겠느냐. 당신들이 얘기하는 고용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몇만 명이 회사를 그만두면 당신들 만족하고 이제 됐다고 하겠느냐.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뭐 계속 엉뚱하게 뭐 저희가 뭐 고용 아니 그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계속 뭐 560만 명이 그만두지만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다른 걸로 옮깁니다. 아 그거 좋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자본이 원하는 거죠 재벌들이. 네. 제가 이제 어제 얘기한 것은 뭐냐면 그 560만 명도 중요하지만 560만 명 중에 80% 이상이 3년 이내에 그만두는 사람들이에요. 다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거죠. 그죠? 대개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인 경우에도 3년을 못 가는 거예요. 특히 20대, 30대에 그만두는 사람들은 다 3년 이내예요. 그러면 제 얘기는 이게 이제 경제학에도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기술 습득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보통은 한 2년 해봐야 어디 직장에 가다 이렇게 자리가 붙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서 뭐 기술 습득도 못하고 또 다른 새로운 일자리 가서 또 새로운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 습득할 시간적인 것을 안 주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재벌들한테는 단기적으로 좋을지 모르지만 네. 재벌들에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한국에 기술자가 없어져 버린다. 네. 그러니까 이게 기술자 말살 정책이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저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재벌 총수들이 저는 이 사고방식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네. 그냥 맑은 눈으로 보면 노동자들을 이렇게 잘 뭐라 그럴까요? 키워줘야 우리 회사가 잘 되는데 네. 그게 아니고 저걸 어떻게 해서 자꾸 못 살게 굴어야 우리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 회사도 망하게 된다. 기술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재벌들의 그 탐욕 때문에 네. 그러니까 재벌들이 끊임없이 저 친재벌인 최경환 부총리나 박근혜 정부의 그 주요 인사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을 거고 노동이 문제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곧 나라를 망치는 길이다. 그게 이제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제 그런 질문을 좀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만화가가 있는데 네. 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그 만화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혹부리 영감 얘기를 아주 잘 그 만화를 그렸어요. 네. 그래서 이 혹부리 영감이 욕심쟁이 자전거 이제 공장 사장님이신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자전거를 팔라도 보니까 노동자들이 비실비실해서 자꾸 불량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을 잘 먹였더니 훌륭한 자동차가 나오고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이게 또 잠을 못 자니까 그래서 노동자들 8시간 고용했더니 이게 이제 그 불량품 없는 자전거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도 더 고용하고 그랬더니 그래도 또 욕심쟁이는 더 팔고 싶어서 사랑을 받더니 사람들이 자전거 살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 이제 지원도 해주고 네. 장학금도 주고 그러니까 또 자전거도 더 많이 타고 네. 애들한테 막 공짜로 자전거 나눠줘야 이제 자전거 홍보가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신나게 자전거 타고 다니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실비실하니까 자전거를 못 타니까 병원도 좀 지어주고 네. 이렇게 해서 도시를 하나 잘 만들었더니 자전거가 잘 팔리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아주 훌륭하게 되고 뭐 이게 다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조금만 얘기해두면 이런 해피엔딩. 네,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예. 되는데 제가 그 만화를 보고 이분 지금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그 이제 필명을 써가지고 그 누군지 제가 모르는데 그래서 제 홈페이지에도 옮겨놓고 지금 SNS에 막 뿌려요. 홍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본 경제학 교과서 중에 가장 훌륭한 특히 이 시대에 맞는 최고의 경제학 교과서다. 이렇고서 이제 제가 그래요. 소개를 했는데요. 이 혹부리 영감님 작가님을 한번 모셔야 되겠네요. 한번 꼭 모시세요. 네. 제가 그분이야말로 퓨어하시네요, 진짜. 정말 필요하시고요. 이분이 그 내공이 상당하신 분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 이렇게 저희가 막 이렇게 알고 해서 보면 뭐 강호의 고수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이미 뭐 아시는 분은 굉장히 뭐 많이 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이제 뭐 만화가 많이 알려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예. 어떤 분은 야 그거 너네 그렇게 마음대로 갖다 써도 되는 거냐?
저작권이 있는데 저작권 유료를 좀 그분께 드리세요. 근데 이분이 새정치민주연합이 흔쾌하게 그냥 쓰래요? 카피레프트예요? 이거는 뭐 진짜 고수네. 네, 이거는 뭐 저기 하는 거니까 저희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부리 영감 그분의 혹부리 영감 같은 스타일로 재벌 총수들이 좀 어느 날 갑자기 스크루지의 변화처럼 그렇게 마음의 변화가 좀 생기면 한국 경제가 좀 숨통이 틀 텐데 과연 우리 재벌이 그런 일을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런 게 좀 안타깝네요. 그렇죠. 그나저나 지금 보면 어찌됐든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양한 방식으로의 뭐 개혁적인 의제들을 막 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민예산정책마켓, 국민예산마켓, 국민정책마켓 이런 걸 선보였어요. 지난 주말에 기자회견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건데요. 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저희의 야심찬 야심작이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야심작입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아주 야심작이고요. 네. 이거는 이제 새로운 정치 실험이고요. 네. 저희가 몇 년간 당내에서 그야말로 엄청나게 고민을 했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한길 안철수 대표 두 분께 계실 때 그때 합당을 했잖아요. 네. 그때 저희 당원에 이제 안철수 대표님께서 이제 강조를 하셔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네트워크 정당을 지향한다는 것을 당원에 우리가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네트워크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양한 방식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뭐 얘기는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다 돌려드리겠다는 거고요.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예산도 정책도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봐서 결정을 하겠다. 네, 그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벌써 추진한 게 그다음에 이제 문희상 비대위원장 시절에 문병호 의원께서 이제 TF 팀장을 맡아서 청사진을 만들었고 그 결과 이제 28 전당대회 때 문재인 대표 들어서실 때 디지털 소통본부가 만들어졌고요. 본부장을 맡으시고 지금. 제가 이제 그다음에 처음에 윤호중 의원께서 하시다가 이제 제가 지금 맡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청사진 만들어진 거를 저희가 이제 실행에 하여튼 회의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홍정학 위원장님 되신 다음에 그 본부장님 되신 다음에 굉장히 일이 많아졌어요.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도 만드셨죠. 저는 진짜 만드실 줄 몰랐거든요. 제가 제가 팟캐스트 말씀드렸는데 진짜가 나타났다를 진짜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여하튼 뭐 팟캐스트도 하시고 막 여러 가지 막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이게 결정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산 마켓, 정책 마켓이. 네, 이게 좀 국민들이 좀 반응이 좀 있습니까? 뭐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네, 이게 반응이 엄청나고요. 벌써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어제 이 사이트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NPAD 저희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영문 약자인데요. NPAD.kr이 저희 홈페이지고요. 그 NPAD 마켓 .kr이 이 예산 마켓의 국민 예산 마켓의 홈페이지거든요. 이거는 정책 마켓은 어디로 갑니까? 예산 정책 다. 이게 이제 정책 마켓에 저희가 이걸 발주를 했는데요. 돈을 엄청나게 들여서 시스템 발주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12월쯤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1월 달쯤 돼 갖고 이제 이게 정식 오픈을 할 건데요. 그런데 예산 심사를 이번에 하잖아요. 그렇죠. 12월에. 12월에 예산 심사하는데 지금 10월 달에 사실은 그 예산 심사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사실은 예산이단 말이죠. 그럼요. 예산을 내가 쓰고 싶은 예산이 있을 거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당겨서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그 12월에 열릴 거에 일부를 지금 미리 연 거예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그 MPAD 마켓.kr에 들어가시면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열리기 전에 저희가 미리 좀 공모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간이로 받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천막인데 천막 앞에다 또 조그맣게 이제 간이 천막 쳐놓고 미리 받아서 받았는데 어제까지 351개의 제안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보기에는 한국 정당 역사상 처음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사실 없었습니다. 이게 없었어요.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런 시도도 없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건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당에서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발현해서 하는 것은 아마 처음인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희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직접 민주주의를 디지털 시대에 구현한다.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그런 모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351가지 오늘 아마 더 늘어났을 건데 그걸 쭉 보실 수가 있어요. 어떤 제한이 있는지. 어떤 제한이 있는지. 근데 그 제한을 보시면 정말 놀랍습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랐고요. 네. 그래서 어제 우리 문재인 그걸 이제 우리 국회의원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억 5천만 원에 지금 기금을 마련했고요. 얼마에 사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보통 10,000원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좋다고 생각하면 이제 의원들이 개개인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쭉 보고 이 정책은 정말 마음에 든다. 그러면 내가 이 정책을 좀 추진해 보겠다.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야 이건 정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 이제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당에다가 50만 원씩 내거든요. 국회의원 한 명당. 그리고 이제 당에서 1억 연구원에서 기금을. 5천만 원 그다음에 이제 당에서 5천만 원에서 지금 1억 5천만 원 기금을 만들 거고요. 뭐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는 거고 어제 그럼 의원들이 개인당 50만 원 상당의 그 정책을 살 수 있는 게 생기는 건가요?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매년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이번에 50만 원 냈는데 이제 내년에 이게 잘 되면 이제 100만 원, 200만 원씩 내서 이 기금을 키우려고 그러고요. 어제 문재인 대표께서 이제 그 시연하는 가운데 2개의 정책을 사셨어요. 문재인 대표가요? 뭐 사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이제 굉장히 이게 재밌는 건데요. 노란 병아리 정류장이라고 어떤 엄마가 내셨는데 뭐냐면 어떤 엄마가? 그 초등학생, 유치원생들 얘네들 학원 다니고 막 이러느라고 이제 그 버스 타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정류장이 없으니까 무질서하게 타고 얘네들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위험해요, 교통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이제 시범 사업으로 일단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필요할 것 같으니. 그러니까 어린이 꼬마들을 위한 그래서 이제 노란색으로 칠한 노란 병아리 정류장을. 이거 너무 좋다. 저희도 이제 이거 보고 너무 좋다고 그랬는데 이제 난리잖아요. 버스, 큰 버스, 뭐 유치원 버스, 학원 버스, 뭐 거기 앞에 또 그 앞에서 또 데리고 또 딴 학원 데려다 줘야 되는 엄마들 승용차 하면 아수라장이에요. 아수라장 버스 그렇습니다. 정류장이. 그래서 하여튼 뭐 그 경각심을 높여주고 이렇게 노란 그런 정류장이 있으면 사람들이 좀 더 주의하고 이럴 거니까 그래서 그게 있었고 어제 이제 문재인 대표께서 그걸 하나 사셨고 얼마 사셨어? 얼마? 글쎄 그거는 저희가 이제 저긴데 뭐 이제 저희가 보통 이제 그런 거 한 10,000원 뭐 이렇게 갖고 이제 삽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청년 문제를 요즘 일자리 관심이 많으시니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일자리 구직하는 사람들에게 구직 수당을 좀 주는 그런 예산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저희는 뭐 차원에서. 원래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책을 주시니까 너무 좋아서 좋았다고 생각을 이제 대표께서 이제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사셨고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15일까지 이걸 받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거 중에서 저희 전문가들하고 당에 계신 분들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모여서 100개를 선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100개 선정된 그분들에게는 다시 또 추가로 상금을 드리고 그 100개에서 뽑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국민투표 방식으로 이제 컨테스트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0대 정책을 뽑으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개인이 사고 당에서 100대 정책, 100대 예산 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또 10대 예산 뽑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예산 슈퍼스타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게 슈퍼스타 되는 K 예산판이네. 그죠?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예산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100% 그 저희가 채택한 예산을 반영한다는 약속은 드리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여당이 또 반대할 거고 이러니까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이런 것들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제 금년에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저희가 내년 총선 때 그걸 가지고 공약으로 내세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갈 거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쪽에서는 지금 저희가 재정 공개를 굉장히 추진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안희정의 뚝심이 작용해서 지금 충남도는 모든 재정을 인터넷에 다 공개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15,000원 다과회를 하면 그게 이틀 후면 올라가요. 그다음에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께서는 시민 참여 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정액을 시민들이 선정할 수 있는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죠.
요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겪게 되면 국민들께서 우리 동네에 예산이 얼마나 투여되는가 이거를 지금 저희가 기재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또 말을 안 들어요. 하여튼 이 기재부는 문제가 좀 심각한데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기재부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 동네에 돈을 얼마나 쓰느냐 이걸 공개가 되면 왜 돈을 저렇게 쓸데없는 데 쓰느냐. 데다가 돈을 쓰니. 시민들께서 잘 모르시는데요. 지하차도 하나 만들면 몇백억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근데 또 몇 년 있다가 그 지하차도 없애고 또 가로등으로 또 바꿔요. 보도블록이요. 그 이제 보도블록 옛날에 박원순 시장 들어서 갖고 이제 그건 없앴잖아요. 이제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께서 보시면 너무 안타까운 그 정말 아까운 예산들이 그렇게 많이 쓰여요. 그러면 시민들께서 야 돈을 저렇게 쓰는 일은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 그렇게 반영이 되고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직접 민주주의가 되면서 국회의원들은 워낙 대리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근데 대리인인데 마치 국민을 뭐 뜻을 대응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알아서 마음대로 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국민들 뜻이 사이트에 다 보이고 그럼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그 뜻을 잘 반영했는지가 평가가 되고 우리 당도 이제 평가받고 이런 저는 한편으로는 예산도 굉장히 중요한데 결산 심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돈을 어디에 썼는지 확인하고 똑바로 잘 썼는지를 봐야 되는데 저희 팟짱에서도 이제 올해 결산 심사 어떻게 하는지 이제 모셔서 얘기를 쭉 들어볼 예정인데 어디다 돈을 썼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에 그런데 엉뚱한 데 쓰지 말고 제대로 된 곳에 돈을 예산을 집행하라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들도 좀 같이 여기 마켓에 들어가면 볼 수 있나요? 네. 근데 이제 아니요. 그 마켓에 들어가서 그런 거는 보기는 어렵죠 아직. 예. 근데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할 것들. 한쪽에서 저희가 끊임없이 그렇게 지금까지 추진해 왔어요. 근데 이제 그 기재부가 반대를 해서 잘 안 돼 왔는데 제가 법까지 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저 충남도처럼 화제니까 그건 어렵다. 그래서 뭐 자기네 이제 뭐 3개월에 한 번씩 하겠다 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데요.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작년도 최근에 지금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최경환 부총리 지역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지역구예요. 대구 경북이. 대구 경북 중에서 그 달서. 그다음에 딴 대구 데는 달서. 아니야. 또 대구에서 또 딴 데는 유승민 지역구는 아닌가 보죠. 네. 그 1위가 바로 경산 지역. 이 최경환 지역구, 최경환 부총리 지역구예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가 왜 그렇게 많이 올랐겠느냐. 그럼 우리가 짐작하기에는 아마 거기에 대규모로 정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 이제 대단히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최경환 부총리 지역구와 박근혜 대통령 지역구에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걸 좀 내놔라 그랬더니 못 내놓겠다고 그러네요. 기재부에서요? 그렇게까지는 파악이 안 된다 지금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말이 됩니까? 당연히 정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면 당연히 기재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그게 파악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철도가 지나가는데 철도가 이렇게 그 경산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안 가도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는데 전체 예산이 있지. 그러면 이제 그거는 계산이 끊어서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런 거죠. 거죠. 주장을 하는 거죠. 참 머리는 좋으셔. 다들 꼼수의 달인들인 것 같습니다. 참 정말 재밌네요. 이 국민 예산 마켓, 정책 마켓 기대가 크고요. 저희들도 한번 지켜보고 우리도 하나 낼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내세요 정말로. 우리도 하나 내서 10,000원 받자. 네, 오늘 첫날 저희가 좀 길게 모셨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콤팩트하게 더 가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워낙 경제 현안들이 많아서 다 짚어봤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재밌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재밌었어요. 어제 국정감사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지고 요즘 의원들 소리 잘 안 지르거든요. 이제 막말 국회의원으로 찍혀서. 근데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아까 얘기한 부산 아빠 이런 얘기 듣고 화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화를 이제 전하기 위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의원님은 막말은 안 나오던데요. 고함, 호통.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우리 애청자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좋고요. 많이 국민 예산 마켓
이게 특히 이제 저희 디지털 소통 본부에서 하는 거라서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 퓨어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얼굴도 빨개지시고 지금 자기 자랑할 때 늘 보면 얼굴이 빨개지셔. 이분이 퓨어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다음 주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쓸 수 있고 시민 기자지만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건데 많은 분들이 좀 후원을 해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연호 대표가 그냥 고생을 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행복 전도사로 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하시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